바로 본문이에요. 혹시 읽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내려주세요. 네, 그냥 선생님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야 사람이 말로 했겠지, 그치? 유리왕이 말로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한자로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시는 아니에요. 그냥 한시처럼 보이죠. 이렇게 한자를 4글자씩 기구, 승구, 전구, 결구 그냥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 세 번째 구, 네 번째 구 해도 돼요. 4줄을 만들었죠. 사언사구체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한자 4글자씩 4줄을 만들어서 이른바 한국말을, 우리 말은 한국말 맞죠? 그렇죠? 한자로 번역했던 시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그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이렇게 밑에 맞지? 이렇게 4글자씩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맨 위에 사언사구체 4글자씩 4줄을 만들어서 한자로 번역한 노래. 그치? 처음에 유리왕이 이걸 한자로 쓴 게 아니라 말로 주었을 거예요. 그쵸? 노래처럼 불렀잖아. 그걸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적을 때 한자밖에 없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약간 이렇게 여지를 남겨뒀겠지만 이렇게 4글자 4줄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른쪽에 우리말로 풀어본 거예요. 편편은 여기 펄펄이라고 했어요. 자, 1번 펄펄은 지금 의태어 맞아요. 그쵸? 선생님 제가요 이마에서 열이 나는데요. 열이 어떻게 끓어요? 펄펄 끓어요. 라면을 먹으려고 냄비에 물을 받아서 물을 이제 가열하게 가열한다는 말을 안 쓰지만 펄펄 끓는 물이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펄펄이라는 말은 날아다니는 거 말고 이제 끓을 때 맞지? 뜨거울 때 그럴 때 쓰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예요, 그쵸? 그러면 요즘대로 해석하면 펄펄보다는 뭐가 낫지? 날아가는 거예요. 꾀꼬리가 헐헐 날아갑니다. 저 헐헐 날아가고 싶어요. 가볍게 날개짓하는 모양을 흉내내는 헐헐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거야, 그치? 그걸로 바꿔도 됩니다. 헐헐 나는 저 꾀꼬리야. 그러면은 의태어는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야. 거북이가 기어갑니다 해도 되는데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오리가 걸어갑니다.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하면 의태어를 쓰면 좀 더 뭐가 생기죠? 효과가 뭘까? 일단 의태어나 의성어를 사용했을 때 이 의태어 의성어를 시에서 사용하면 무슨 어라고 하죠? 그렇죠. 음성상징어 이렇게 부르죠. 음성상징어는 흉내내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 흉내내는 말은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죠? 좀 더 맞아요. 생동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어요. 피셜은 아니고요. 원래 의태어 의성어의 목적이에요. 생동감을 부여하기 때문에 뭐 살아 움직이는 것 같네요 하는 건 좀 오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안 쓴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꾀꼬리가 날아다니는데 헐헐 날아다닙니다 하는 게 좀 더 생동감 있어 보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꾀꼬리가 날아다니는데요. 자, 꾀꼬리는요. 일단 별표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 많이 썼죠? 자, 이제 힘들지 않게 할게요. 화자의 일단 1번 요거에 전제돼요. 꾀꼬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암컷과 수컷이 2마리가 서로 정답게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유리왕 앞에서 맞지? 자, 그러면 2개까지 봤을 때 이 꾀꼬리는 화자의 처지와 어때요? 같죠? 아니죠, 그렇죠? 같지 않아요. 화자의 처지와 반대예요, 그렇죠? 화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설득도 못 시키고 혼자서 쓸쓸하게 이제 궁궐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런 나한테 이 꾀꼬리 2마리가 이렇게 염장을 지르고 있는데 그 꾀꼬리가 화자의 처지와 같다? 아니죠.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이 꾀꼬리는 화자가 더 외롭고 쓸쓸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오른쪽에 있어서 거기 안 쓴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이 꾀꼬리는 원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애예요. 유리왕이 왔네? 야, 우리 한번 유리왕에게 한번 염장 질러보자 하면서 이 꾀꼬리 2마리가 거기 나타난 건 아닐 거예요. 그쵸? 내가 여친 남친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그때 비가 내리면 원래 일기예보에 비 내리는 날씨였어요. 근데 우연히 그때 비가 내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처참해졌어요. 약간 눈시울 붉어진 친구, 약간 하품하는 척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라부에 그런 친구들이 좀 많아서, 맞지? 옛날에 생각했나 봐, 맞지? 뭔가 이렇게 헤어진 잘 지내니?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막 대학 가서 맞지? 정상에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밑에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면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싶을 수도 있지만 나 슬퍼, 나 힘들어 이러지 않고 감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물이나
상황을 통해서 쌤이 말한 아까 비가 내리는 상황, 그것도 객관적 상관물인 거예요. 내가 오늘 비만 안 내렸어도 이렇게 덜 비참해 있을 텐데 가뜩이나 차여서 실현당했는데 비까지 내려서 쫄딱 막 비를 맞았어. 그럼 비 내리는 그 상황이 뭐인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인 거예요. 이 객관적 상관물의 특징은 원래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녀석인 거예요. 그런 사물이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화자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 간접적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해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속 알면 되니까요. 계속 공부하면 되니까요. 우의적이라는 말을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우의적이다. 우의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돌려 말한 거예요. 나 오늘 너무 슬퍼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앉아있는데 꾀꼬리가 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정답게 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상황은 나의 상황이 더 부각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의적, 간접적, 돌려 말하기 이런 뜻의 말이 나와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요것만 예만 들어주면 송민곡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혹시 배운 적 있나요? 정철의 송민곡.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되고 하늘의 선녀였어. 옥황상제를 모시던 선녀였는데 인간 세상으로 쫓겨내려왔어.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가 하면서 담녀가 을녀에게 물어보는 식으로 말하는 거. 근데 그때 그 선녀가 옥황상제를 모시다 쫓겨났는데 정철이 선조 임금을 모시다가 전라남도 담양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면직 잘려서 내려간 거예요. 그 밑에 그 정철이 이런 장면이 나오지. 내가 님을 보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전라남도 담양에서 서울이 300km 정도 되는데 안 보이죠, 그쵸? 뭐 도라이는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거야. 님을 보려고 산에 올라갔는데 구름과 안개는 무사일고 님을 못 봤어요. 구름과 안개가 잔뜩 껴서 방해물, 장애물, 간신, 나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런 뜻으로 사용됐죠, 그치? 또 하나는 물가에 가봤어요. 그러면 산 안 되니까 물가에 가보자. 그래서 물가를 갔더니 이번에는 바람과 물결이 어둥정된 저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물결, 파도가 많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봤어요. 그러면 님을 어떻게든 보려고 했다가 못 보고 터벅터벅 집으로 다시 쓸쓸하게 돌아오는데 그때 이 장면이 나오죠. 내 뒤로, 내 등 뒤로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텅 빈 배. 야, 이날 바람도 많이 불고 물결도 많이 치는 날이니까 당연히 사공들이 조업을 나갈 수가 없지. 그래서 원래 거기 빈 배가 묶여 있는 건데 하필이면 쓸쓸하게 님도 못 보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 님을 못 보고 돌아서는 이 쓸쓸한 화자의 등 뒤로 이 사공은 없는 이 빈 배가 화자의 쓸쓸함을 더 뭐하게 했어요? 돋보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공이 없는 빈 배가 누가 거기다 밀어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바람과 물결이 하도 치니까 조업을 못 나가고 빈 배만 걸려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쓸쓸한 화자의 등 뒤로 비치는 바람에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더 업됐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인 거예요. 이 빈배는 객관적 상관물의 가장 대표적인 거, 그렇지? 그래서 지금도 이 꾀꼬리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꾀꼬리는 원래 거기서 노는 애들이야, 그렇지? 그런데 공교롭게 유리왕의 이런 마음 상태를 더 부각하게 만들어준 효과가 이제 돼버렸지, 그치? 그래서 화자의 외롭고 슬픈 심리가 이 꾀꼬리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거지, 그치? 원래 뭐 요 얘기도 했는데 우의적으로 형사, 요거는 좀 고급, 약간 뭐라면 진짜 심화된 문제에서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 하나 중에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감정을 우의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하면 맞는 말이에요. 우의적이라는 말 아까 썼잖아. 간접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렇지? 꾀꼬리라는 이제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우의적으로 형상화했다, 돌려서 표현했다 이거야. 감정은 눈에 보여요? 야, 니들 주머니가 지금 빵빵하다, 맞지? 뭘로? 행복으로 가득 찼어. 나한테 하나씩만 줄래? 도라이죠, 그쵸? 맞죠? 미친놈 아니야? 맞지? 우리 저기 거짓말이 영어로 뭐죠? 라이. 네, 라이. 근데 거짓말이 또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맞지? 그러면 너 라이야? 이제 거짓말 2번 했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이렇게 거짓말 좀 너무 꽂혀갖고 우의적이라는 말은 돌려 말했는데, 그치? 그 돌려 말하는 게 이제 다른 건 아니고 화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밑에 좀만 내려가 보면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감정을 우의적 돌려 말하기를 통해서 형상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겼죠. 그게 꾀꼬리로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 보이지 않는 걸 꾀꼬리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신 직접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우의적으로 형상화했다. 그치? 선생님 사랑은 솜사탕이에요. 이건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거지. 사랑이라는 건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아주 알록달록 예쁘고 만지면 아주 부드럽고 촉감도 부드럽고 그치? 맛보면 달콤하고 그런 솜사탕에다 빗댔는데 이건 직접 빗댔잖아요. 직접 형상화했는데 꾀꼬리는 객관적 상하물이다 보니까 꾀꼬리 그 자체가 나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우의적으로 형상화했다. 근데 좀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형상화했다. 눈에 보이는 꾀꼬리로 나타냈는데 근데 그게 직접적인 건 아니죠. 꾀꼬리가 뭐 어쨌는데? 꾀꼬리 좋아 보이는데? 너가 꾀꼬리라는 얘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쟤네들은 저렇게 좋은데 난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야. 이거야. 그래서 자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감정이입은 아닙니다. 외로운 꾀꼬리. 꾀꼬리가 울고 있어요. 슬픈 꾀꼬리. 이러면 감정이입이에요. 내 감정은 슬픈 내 감정을 그 꾀꼬리에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꾀꼬리가 정답게 놀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 마음도 아니에요. 이건 더더욱 감정이입이 아니죠. 내 감정은 슬프고 힘든데 그걸 넣어야지 그게 꾀꼬리가 감정이입이 되겠죠. 산새가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백석 시인의 여승을 보면요. 여자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남자가 머리 깎고 스님 되는 건 좀 약간 자연스럽게 보는데 여자분이 머리를 막 긴 머리를 깎고 막 그 비군이라고 하죠. 그렇죠? 스님이 되는 건 좀 더 슬퍼 보여요. 그렇죠? 아니 좀 오해하지 마세요. 남녀 차별. 아니 차별이 아니라 그런 느낌이 같잖아. 근데 그 백석 시인의 여승에